세안 아카데미의 이제 IBP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제 공개 특강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한국어 과목을 가르치게 될 대표 강사 최예빈입니다. 그래서 다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 공개 특강에서 뭘 할 거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공개 특강 같은 경우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나는 뭘 얻어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도 해줄 겸, 일단 이제 시험을 거의 앞두고 있는 12학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IB의 코리안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또는 어떤 실력 정도는 내가 갖추고 들어가야 될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자면, 일단 올해 5월 IB 코리안 시험 결과를 이제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7.2, 7.4%였다는 거, 그리고 SL 친구들도 여전히 15.7%였다는 거를 알게 될 거고, 작년 시험 대비해서 7점 비율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약간 충격을 근데 주자면, HL 친구들은 21%였었고요, 작년이. 근데 지금이 7.4%로 확 내려간 상황이고, SL 15%면 좀 나름 선방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28%였어요. 근데 28%에서 이제 15%로 내려갔으니 굉장히 평가 기준이 빡빡해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치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이 작품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점수를 높게 받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이해할 때 특히 코리안 IB, 그러니까 IB 과목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주제와 어떻게 내가 연결시켜 줄 것인가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던 어떤 문학적 장치를 내가 발견을 했고, 구조적인 특징을 내가 알아봤고, 아니면 주인공의 설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겠죠. 맞는 것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데 라는 통일성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기는 하지만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분석해내온 재료가 있을 거고 뭔가 정답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아이비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뭔가 주제의식이 있을 거고 내가 찾아놓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문학적 장치를 다 한 달락에 모아놓고 내용만 분석 한 달락에 모아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아이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형태를 띠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가장 필요한 거는 더 이제는 이런 게 될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를 얼마나 내가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논리적인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안내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작품의 구조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야 읽기 쉽고 채점하기 쉬운 글이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스스로 변화가 느껴지면 알게 될 건데. 그래서 또 반복이긴 해요.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석력도 있어야 되죠. 나는 논리적인 글쓰기 잘해요.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할 수 있는 문학적 장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나중에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의 구조를 가져가는 방식이 좋은 건 어떤 작품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내 구조가 잡혀 있으면 분석을 쓰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잘 돼요. 그래서 일단 내 스타일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좋아서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꽤 많이 써봤을 거예요. 11학년 과정 하면서 어쨌거나 완성된 분석글을 써보셨을 텐데, 완성된 분석글을 쓸 때
내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걸 살짝 정리해 주려고 제가 답안지 작성 가이드라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서론은 어떤 걸 쓰냐라고 얘기를 하면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내 결론을 담고 있는 분석도 살짝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자신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문제를 바탕으로 본론의 분석 기준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당연히 안내 지문이겠죠. 안내 지문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토대로 내가 분석을 요렇게 할 거야. 그것 토대로 나는 분석 기준을 요렇게 더 짜봤어 라고 하는 거 서론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본인이 쓸 때 편해요. 이건 이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길을 잃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분석 기준 앞에다 써줘라 이런 얘기 하게 될 거고 귀가 따갑게 들으시게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개하는 작품, 소개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생각을 해주시면 들어갈 때 편하죠. 그리고 본론도 있을 거예요. 본론은 결국은 사실 뭐냐? 내 분석을 작품의 주제와 연결해서 분명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단의 시작을 두 갈씩으로 잡아주는 것을 저랑 수업에선 연습을 하실 거예요. 두 갈씩이 뭐냐라고 한다면, 문단의 시작은 두 갈씩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작품을 이런 기준으로 풀어갈 거야 라는 걸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해당 작품은 땡땡 상징을 통해서 비판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그 비판적 현실 인식을 내가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구조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저랑 연습을 하실 거고, 이거는 대부분 다들 연습이 되어 있었기는 합니다. 작품 속에서 분석의 근거를 찾는다. 한마디로 인용문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뽑아내느냐. 그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출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건데,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거는 본론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을 잡을 것이냐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살짝 잡아줬고, 그럼 결론은 어떻게 가요?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여러분 사실 많이들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하는 실수들이 정리만 해요. 결론인데. 그걸 약간 선생님과는 고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본론에서 이야기했었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사실상 거의 필요 없는 문장을 그냥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 정리를 해주지만 깊게 확장시켜 주거나 다른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또는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냐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통찰력을 좀 잘난 척할 수 있는 부분도 돼서 결론 부분도 살짝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많은 친구들 기본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글을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구성을 할 때 좀 구성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 IBP 프로그램 하시면서 뭐 하실 건데요? 라는 거 궁금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번 프로그램 신청을 하게 되면 진단평가지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때 사실 선생님이 요거 갖다 줬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흐름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진단평가 풀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살짝 알려주기도 할 거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짝 알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안내 지문부터 봐야 된다는 거. 안내 지문에서 딱 봤을 때 나무와 화자의 관계가 시의 주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논하시오 라고 딱 얘기를 했으니 기준은 적어도 두 개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보기 이전에 관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내가 해봐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요 라고 하셔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안내 지문을 뭐라고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혹시 하는 말입니다. 안내 지문이 괜히 안내 지문은 아니에요. 가이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2학년 친구들 비웃거든요. 안내 지문이 지문이죠. 이런데 실제로 이렇게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 알 거예요. 저게 진짜 큰 힌트구나. 약간 이런 거. 그럼 작품을 천천히 그냥 살짝만 분석을 해볼게요. 이 작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개요까지 살짝 소개를 해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를 보게 되면은 제목을 보면서 대충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를 알죠. 그럼 여기서 나무가 나와요. 그럼 나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주요 소재겠거니라고도 하고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시적 대상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일단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애매한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사학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참 알면 좋아요. 의미를 몰라도 고민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미를 모르더라도 뭐뭐 학 이러면 일단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럼 이 관계가 뭐길래 얘가 나무가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아니면 나무한테 학문이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작품을 들어갔을 때 벌써부터 나와요. 꽃이 피었다. 뭔 소린지 몰라요. 근데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일단 도시와 나무의 관계가 나오죠. 당연히 놓쳐서는 사실 안 돼. 여러분들 분석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반어법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반어법을 알려주는 관계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반어법을 다음에도 나오려나 라고 하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익숙해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그럼 반어법이 뭘까를 여러분들 작품을 읽으면서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요.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로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화자가 나왔고, 안내지문에서 얘기하는 나가 등장했습니다.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일단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도시의 이주민이다 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상황이 그렇게 이 사람한테 좋게 흘러가진 않는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석을 하실 때 이건 좀 연습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주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겠고. 그럼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해내? 라고 했을 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까? 라는 유추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분석을 해온 사람이 있다? 약간 뭐라고 할까? 방향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지만. 그러면서 얘가 속마음을 고지국게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좀 시니컬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해당 작품에서 나오는 지금 도시에서 사는 방법이 조금 내가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어? 라는 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와 나의 관계가 드러나요. 뭐냐? 스승과 제자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뭔가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관계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게 문제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도시가 나무한테 반어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근데 갑자기 나는 너무 대놓고 나무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작품이 어떠한 관계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겠구나라는 단서를 여러분들 알아가시면서 작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작품 분석 많이 해봤다면 굉장히 놓치기가 힘든 의인법이 나오죠. 그가 견딜 수 없는 것 이러면서 나무를 나의 스승이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의인법을 활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체로 뭐랄까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겠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좀 기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좀 나오셨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게 향기를 따라서 나비와 벌이 돌아다니는 게 싫대요. 얘네가 붕붕거리는 게 싫대요. 요렇게 딱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해지셔야 돼요.
나무는 원래 꽃을 피고 나비랑 벌이 보통 날아다니고 멀쩡한 상태 아닌가? 당연한 상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음, 네.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 있는 어떠한 이상한 상황, 현재에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굳이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하나의 굳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분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고. 두 번째도 나오죠.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지금 혹시 들어온 친구들 중에 저기 이거 수업 들으실 때 마이크를 혹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 때 같이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아니면 알려주는 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고 있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 아니면 내성이 생긴 이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12학년 친구들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왜 그럴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진단평가 풀 때 조금 답이 되자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거. 사실은 뒤에서 보면 좀 더 나오기는 하죠.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에서 허구한 날 신경질과 분명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지금 나왔고 뭔가 느낌상 내가 딱 봤을 때 요거가 되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도시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도시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왜 견딜 수 없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살짝 이거는 많이 어려웠던 작품이기 때문에 힌트를 살짝 주자면, 가로수의 역할로 나무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보통 도시에 있는 나무는 대부분 가로수예요. 자연에 있는 나무가 도시에 남아있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로서의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일 수 있어요. 미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얘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정말로 원해서 생명력을 보여주는 역할로 꽃을 내가 해석할 것이냐 또는 도시가 나무한테 반어법을 가르쳐 주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가 요거랑 연결을 할 것인가 요런 거가 팁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여기서 이제 또 시 분석을 많이 했거나 뭐 이러면 딱 느껴지는 게 도치법을 활용해서 뭔가를 강조하려나 봐. 이렇게 여러분들 당연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도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살짝 알려주고 또는 치욕으로 풀어다. 요것까지 여러분 당연히 해석을 가셔야 돼요. 해당 작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치욕으로 풀어다를 어떤 것과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굉장히 상징성도 깊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데 느껴지는 것도 있고 관계는 모래맞기 이런 작품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살짝 짚어준 가이드라인 보면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만 제가 해드리고 개요는 그러면 어떻게 짜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개요를 짤 것이냐, 어떻게 분석글을 작성할 것이냐, 가이드라인을 살짝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같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 분석할 땐 화자와 나무의 관계도 아셔야 되고 이 시제의 주제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쓰는 개요는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서로는 아까 전에 인트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뭐 전반적인 분석을 해줄 거다, 소개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였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 나오는 관계는 몇 개가 있었을까? 문명의 안내지문에서는 화자와 나무의 관계만 얘기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시와 나무의 관계도 얘기할 것이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보통은 얘기를 선생님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대충 그냥 보면은 선생님은 저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관계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나무와 화자의 관계겠죠. 이렇게 잡고 가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수사학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반어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론 3에서 선생님은 관계성을 비교해 줄 거예요. 도시와 나무의 관계는 나무와 화자의 관계와 비슷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관계성의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반어법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연결될 건지 확장시켜 줄 거면서 당연히 주제와 연결되겠죠. 물론 요것도 다 주제랑 연결시키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도치법을 활용했다던가 의인법이라던가 어떤 뭐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작품에서 사용하듯이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본론 여기에다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는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개요를 충분히 쓸 수 있을까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요라는 건 내가 쓰는 분석글의 전략이죠. 전략을 제대로 세워놓고 가셔야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내가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수정이 있더라도 방향을 잡고 가셔야 헤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개요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도 안내 지문이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될 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개요 만드는 거 저한테 검사받고 분석글 완성하시는 거를 반복할 거예요.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아이비 코리안 과목 준비할 때는 대체로 이런 거를 전부 아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15주 동안 뭐 할 거냐 이러면서 살짝 그냥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원치 텍스트를 같이 다루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 패스트 페이퍼를 가지고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꽤 있기도 한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준비할 때는 똑같은 작품만 반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언신텍스트 선생님이 선정한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그래도 패스트 페이퍼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건데 단순히 그냥 어떤 거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단 여러분들 시소설, 희곡, 수필 총 4가지의 문학적 장르가 페이퍼 1에 나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예전에는 운문과 산문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니까 나는 시만 준비해야지 SL 친구들 하는 옛날엔 경향성이 그랬지만 이제는 내립다 그냥 희곡과 수필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소설과 수필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장르를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총 시, 소설, 희곡, 수필 4가지 장르를 모두 총괄하는 언식 테스트 패스트 페이퍼를 여러분들 풀게 될 거고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학적 개념에 대해서도 짚어주면서 분석을 하게 될 거라 사실 더 중요한 건 개요였겠죠. 여러분들 분석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표현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쭉 꾸준히 해오신 친구들 있을 거고, 그거에 답을 알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 글의 구조를 잡는 개요 수업이 계속해서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벌써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IBP 과정을 듣게 된다, 코리안 수업을 듣게 된다 하시면, 일요일에 12학년 친구가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나인데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수업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다룰 문학 작품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개요를 짤 만큼의 재료를 전부 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걸 저한테 숙제로 제출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 분석한 거 토대로 어떤 것이 좋았는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 공유하고 놓친 것은 어떤 게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품 분석하고 개요까지 완성하는 그래서 나는 분석글 다 써가지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제출 추가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연습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게 되실 거고, 에세이의 논리적 구조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IBP 프로그램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선생님들도 아마 좀 해주실 텐데요. 제가 그냥 채팅창에 요거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블로그 주소가 저희 세안 아카데미에서 하는 IBP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들어가 있는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IBP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글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서 한국어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은 어떤 걸 하나 아니면 그 다른 수업을 하는 거에서는 어떤 과목이 있나, 어떤 과정이냐, 아니면 IBP가 정확하게 뭐 어떤 걸 나한테 알려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 거기서 신청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링크를 살짝 올려줄게요. 생각해보니 굳이 뭐 요 사진을 제가 여기다 할 필요는 없었군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12주 동안 하게 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 혹시 있거나 짧은 시간이긴 한데 2분, 1분이면 아니면은 이제 다른 수업 있을 거예요. 과목 소개해주는 특강이 다른 것도 계속 있으니까 그거 들으러 여러분들 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주말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